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 공식 승인이 났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느낌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경제 지표 같은 경우들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자, 이런 전망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일평균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뭐 다 최고치, 최대치 막 이러는데, 자, 반대 매매 최대 상황은 상당히 좀 우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리먼 사태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이 그 정도랑 비교를 해야 돼? 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투자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2008년도 그 무서웠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 보이지만 일단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의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자,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뭔가 이제 평단가 조정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때 손절을 쳐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면서,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나 잡아 봐라도 아니고, 이거는 따라오지 마.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면 미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다우지수가 0.6%,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도 다 올랐고요. 그냥 미국 증시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간 배경에는 일단은 백신의 그런 승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또는 테이퍼링, 그리고 경제지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가장 굵직한 거요. 화이자 백신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테이퍼링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FDA가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승인이에요. 지금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이었는데 얘는 정식 승인. 이거는 진짜로 약품으로서, 백신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동안 아주 화이자, 좀 이거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좀 무서워요. 안 맞을래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내줬어요. 승인을 내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 그리고 안전성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줄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 백신을 일단 많이 맞게 되면 어쨌든 면역체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생각했었던 그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들이 70% 이상쯤 접종률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때 경기 회복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델타 변이니 이제 어디 쪽에서는 람다 변이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또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또다시 작년 3월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테이퍼링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불안정해. 이랬던 상황들을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코로나의 종식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우리도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감염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 즉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를 감기로 취급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감기야 맨날 걸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백신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약 먹고 좀 쉬면 낫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코로나를 취급하자라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감염 확진자에 대한 어떤 카운터도 할 필요가 없고 경제 활동도 원상 복귀로 돌아가자. 자,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진국 쪽에서도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백신 접종률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화이자라는 이쪽에서 FDA의 공식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 더 확실시한다거나 땡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이제 재차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률이 일단 높아지게 된다라면 그만큼 경기의 회복도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 쇼핑 사이트에서 좀 살펴보니까 여행 상품이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여행 상품이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 이런 국가들 뭐 홍콩은 우리나라의 어떤 예방 접종 증서가 필요가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행 안 된다면서요. 안 가면 되고요. 뭐 다른 쪽 보면은 지금 여행 와라 괜찮다 2차 접종까지 맞으셨으면 오세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백신 접종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또 이런 분위기에 상당히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 이 화이자 백신의 공식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가 더 진보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은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큰 어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백신의 공식 승인이 하나의 어떤 양재축을 만들어냈다라면 지금은 하나는 또 테이퍼링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뭐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연말에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팩트를 딱 정해준 게 이게 뭐냐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는 미국 경제가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긴축에 대한 어떤 부분, 뭐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이제 접근이 될 수가 없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했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경기가 회복하지 않았다면 저것을 저렇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테이퍼링 그냥 뭐 그거 하나의 영어의 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 링글리쉬? 샬라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악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경기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라서 병원에 누웠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100cc의 어떤 주사를 맞았었는데 움직임이 점점 좋아져. 낫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약물을 쓸 필요가 없겠군요. 이제 100cc 말고 50cc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붙잡고서 아니 도대체 왜 약을 조금밖에 안 주는 겁니까? 나 여기 지금 아직도 아프니까 더 약을 놔주세요. 이제 몸이 나아져가지고 이제 그 정도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거 약 안 놔주면 나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논의를 가지고서 뭐 그 이후에 뭐 시장이 뭐 축소가 되고 뭐 망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경기의 어떤 상승 속도가 이제 어떤 테이퍼링을 통해서 아주 빨라지고 있었는데 조금 둔화된다라든지
그죠.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제 상승 속도가 이제 100km로 가다가 80km로 줄어들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은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또 경기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좋아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거, 그래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경기 회복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시작은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좀 작잖아요. 이게 한 뭐 1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됐을 때 아마 내년도 연말이나 또는 내후년 초, 뭐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1.25 조금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면 좀 좋지 않아요? 네,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또 내려가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4 뭐 많으면 한 1.5 정도까지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주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39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25 뭐 이 정도면 뭐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일단 낮아져야지 외국인들이 쳐다보기에 코리아 괜찮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큰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다 올라오는 부분에서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부담될 건 없겠고, 그 다음에 백신의 승인, 이 공식 승인이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종식이 아니라 뭐 이제 끝낼 수 있는,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B2의 날벼락 맞은 개미. 올해 일평균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지금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규모가 하루에 평균 211억인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8월 19일이요. 8월 19일이면 지난 목요일쯤 되겠는데 금요일은 더 많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는데, 일단 8월 19일 반대 매매 금액이 421억입니다. 421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제가 300억대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월 19일에 400억이 넘었답니다. 421억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자, 금융위기 아시죠? 리먼 사태요.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전체적으로 막 하한가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 시기 있죠? 그게 2008년도 10월 27일 날 나온 반대 매매 규모가 429억입니다. 2008년 10월 27일이요. 그때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아니고요. 증권사 가서 이놈 새끼, 뭐 소새끼, 개새끼 하면서 뭐 돈 내놔라, 내 돈 내놔, 내 원금 내놔, 이렇게 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거든요. 바로 그 시기인데, 그때 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반대 매매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강제 청산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너 아직 돈 못 갚았냐?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 자, 이거는 이제 2008년도 당시 대비해서 신용이 더 많아졌고, 뭐 규모가 더 커졌고, 시장의 크기가 커졌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반대 매매 규모로 본다라면 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2008년도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개판이었잖아요. 뭐 1000포인트도 깨지고 막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난 상황이고, 지금은 3000인데 그때와 뭐 규모를 같이 하면 되겠냐? 지금은 신용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냐? 25조 원하고 그때하고 똑같냐? 뭐 당연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라든지 또 참여 중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반대 매매가 이렇게 무진장 쏟아졌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수금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용은 이제 이 빌려서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어떤 가장 집중되는 부분들은 미수금인데 이 미수금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주가가 이제 지금 변동성을 통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봤느냐? 바로 올라갈 것이다. 샀는데 이틀 동안 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반대 매매예요. 네. 못 갚으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떨어진 것 같아서 또 샀더니 또 반대 매매야. 이게 지금 계속 거듭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주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일이었던가요? 17일이었던가 주가 한 차례 올라온 데가 있었죠. 주가 한 차례 올라올 때 또 엄청나게도 많이 사요. 근데 이틀 동안 또 그냥 또 폭삭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또 반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을 다 밑에서 받아먹는 거 보면은 정말 막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반대 매매는 정말 남의 배를 불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미수나 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뭐 미수라는 부분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용 같은 경우도 뭐 증거금액 몇 프로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3거래일 내에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증거상 반대 매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미수금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15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90일 정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90일 뭐 180일까지도 봤어요. 6개월 정도 하는 거. 근데 보통은 90일 정도, 3개월 정도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신용 같은 경우도요. 기간이 돼서 이제 반대 매매가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렇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죠. 연장하시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연장이 다시 되는 거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주식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담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식 담보 비율이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에다가 신용잔고까지 같이 때려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신용에서도 반대 매매 나온 게 제법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신용융자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미수금을 또 계속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시는 거죠. 네, 미수금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처음에 만들 때 미수 동결 계좌를 먼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미수는 사용하지 마세요. 뭐 절대로 네, 미수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신용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신용도 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자율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증권사에서 신용까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 지인의 돈이든 금리가 가장 낮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돈 또는 뭐 저거라고 봐야 되겠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신용대출 해가지고 이자가 낮은 돈들은 다 끌어다 써서 이미 이제 빚이 많은 상태인데 더 이상 빚을 낼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잡고 돈 좀 빌려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신용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빌릴 수 있다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곳에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에서 손실을 보면 거기로 끝내야지 거기서 또 주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또 신용 쓰시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주가가 잘 가면 괜찮아요. 좋은 장에선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늘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승할 때가 아니에요. 상승할 때 조금 돈 맛을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자 바로 올라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떨어지는 거. 이 수익이 그동안 났었던 기억 때문에 손실 나는 것을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냥 무리하게 더 사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하고 그런 거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뭐 주택담보 같은 경우는 모기지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한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B2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반대 매매도 큰 규모로 늘어났다는 거 이런 물량들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라는 거, 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픔을 겪게 될 것인지 기회를 잡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대체 외국인은 언제 살려고 저럽니까? 코스피를 추가 매수합니까? 손절 매도합니까? 이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주가가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오를 거예요. 당연히 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대응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변수들, 뭐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백신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등락하는 모습들. 근데 환율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외국인들의 급작스러운 매도 때문이었고요. 자,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조금 내려가죠. 자, 그런 상황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떤 통화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주가가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요 내용들을 일단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면서 환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일단 1180원대에서 지지선을 딱 저항선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당분간 이제 좀 하향세를 그리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게 되면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망세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망세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멈췄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일단은 저점은 잡아가고 있구나, 바닥은 잡아가고 있구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받아가실 수 있겠고, 또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짜잔하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싹 받아먹고 지들이 얄밉게 탁 튀어 올라가죠. 반대 매매로 털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되게 열받지. 난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는데 난 역시 주식이 안 되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매몰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미수 쓴 거, 여러분들이 신용 쓴 거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가, 자, 이쯤이면 이 사람들 이 정도 떨어져 나가겠군요. 떨굽시다 라고 하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머지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받아먹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떨어졌구나.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코스피 쪽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쪽은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중소형주 반등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느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중소형주에서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는 B2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그거 안 올려준다고요. 그리고 떨어나갈 때까지 또 계속 횡보한다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짝 매수해서 찔러본 상황이긴 합니다만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횡보로 진행되면서 계속 피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음모를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준 기업에 꼽혔습니다. 배당하면 외국인들이 눈깔이 휙 돌아가요. 배당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배당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생각해야 되면 대형주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고 싶어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어떡하지? 주가를 좀 빼보자. 주가를 좀 뺐더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음모가 하나 생겨나죠. 이게 주가를 전체적으로 다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는 개인들을 우수수 떨궈내요. 왜냐면 반대 매매가 이제 낙폭이 크게 되니까요. 밑에서 받아가지고 코스닥을 올려줘요. 그러면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움직임이 없거든. 외국인들이 안 사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있다가 코스닥 쪽 쟤는 왜 이렇게 올라가? 상한가? 뭐야? 절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된다. 절로 가자. 네.
H 잡주 삼성전자 버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야금야금 물량을 뺏어 먹을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음모예요. 저만의 생각인 거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의 이동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올 연말에 오기 전에는 대형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야 되는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중성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시되 흐름적인 부분들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더 사요? 아니면은 그냥 놔둬요? 아니면 그냥 올라갈 때 팔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파시는 건 필요 없죠. 이제는 매도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매도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빵 떴다가 위쪽에서 쭈루룩 밀려 내려온다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그냥 잔잔하게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럴 때는 아침부터 대응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장중에 한번 흔들려주는 그런 포지션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떠서 그냥 막 가버린다. 그러면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떠서 시작해가지고 살짝 들어와서 다시 돌릴 때, 그럴 때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있거나 분위기가 좀 북적북적 될 때는 10시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거고요. 내가 밑에서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사도 좋고 안 사도 좋은 게 반등장이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진정하세요. 왜냐하면 반등 나올 때 바닥에서 사야 돼. 지금 막 사야 돼. 더 사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 두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증시는 원상복귀 되면 내 계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쫓겨서 생각하시고 지금 꼭 사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안 사셔도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팔지만 말자. 일단은 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백신이 승인이 나면서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나쁜 소식들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리라 보여지고요. 자, 일평균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거는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외국인들 먹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퉁 떨궈지면은 주워 먹는 거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 걸리지 않도록 미수나 이런 거 다 동결시켜 버리시고요. 신용 같은 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오죽하면 신용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죽하면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 많으신데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추가 매수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다만 추가 상황에 대한, 즉 매수에 외국인 매수가 어떤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책 짧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져가지고요. 빨리 끝낼게요.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럴 때다. 성장성은 좋은데 단기 악재로 허덕일 때 주식을 사야 한다. 아시겠죠?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일까? 이건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단기 악재로 허덕일 때 그때 주식을 사라.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장중시황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